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무더워도 너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전국 응급실에 이송되는 온열 질환자가 일주일째 100명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해 흔히 더위 먹었다고도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여름휴가 성수기 시즌으로 국내외 곳곳으로 여행 많이 다니실 텐데요. 야외에서 활동하실 땐 꼭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 햇빛이 너무 뜨거운 시간에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하시면서 안전한 휴가 시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팩트체크 시간에는 재난급 폭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여러 안전 수칙들 팩트체크해보고요. 미디어 비평 시간은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피의자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사제 총기와 폭탄까지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등 온라인 세계에 퍼져있는 사제 총기 도면과 제작 방법. 이대로 괜찮을지 미디어 전문가와 함께 현실태 진단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미디어 비평.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벌어진 사제 총기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직접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런 현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총기 청정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남의 말인 줄 알고 남의 일인 줄 알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 확실한 건 총기 청정국은 여전히 맞지만 그 유해 콘텐츠 청정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안에 보면은 온갖 콘텐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부러 그걸 검색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런 콘텐츠가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런 위법성 높은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 올렸다면 이런 건 아니고 해외 콘텐츠도 많은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어쨌든 위험성이 얼마나 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비단 이것뿐일까요? 저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우리가 말하기도 조금 껄끄러운 어떤 그런 범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그 유튜브와 관련해서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편익만 많이 누렸죠. 너무너무 편리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올리는 사람 그다음에 즐기는 사람 구분 없애고 참 좋은 것만 있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뭘 규제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어떤 대가를 약간 치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유해 콘텐츠 청정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뼈아프게 와닿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어떻게 이런 위험한 정보들이 유튜브에서 그대로 필터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도 이제 적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심이랑도 이제 공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총기, 총기류, 무기류 이것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이 차단도 되고 이런 사례는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삭제가 됐다거나 이런 숫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한 자릿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겁이 안 나는 거죠.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든 아니면 그 콘텐츠를 즐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사실상 굉장히 무섭거나 무서워할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규제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이나 그걸 퍼나르는 플랫폼이나 별로 그렇게 책임을 명확하게 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뭐 무서워할 것도 없으면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서 어쨌든 그 머물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사실 플랫폼 입장도 그렇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득이거든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뭐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삐져나오는 부작용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이라도 그 일정 부분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정확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어떤 규제책을 조금 마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올리는 데에 두려움이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플랫폼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플랫폼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필터를 하고 그런 영상들을 막기가 어려운 구조인 건가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매년 이제 그 유튜브, 구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뭔가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콘텐츠와 관련된 어떤 그 정화 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 그 뭐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 아니면은 일반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부분 이게 업로드되는 콘텐츠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1분에도 뭐 몇만 개만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실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뭐 상황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저는 의지와 어찌 보면 약간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그리고 그 뭐 구글 유튜브 그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액티브 유저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그 컨텐츠가 뭐 나쁘든 좋든 간에 어쨌든 그걸 보러 그 사용자들이 거기에 머물렀다 유튜브에 그럼 그게 다 돈이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막 이렇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막 뭔가를 노력을 막 엄청나게 막 해서 그럴 동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사실은 좀 그 지금 오늘 하루 이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제 이 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뭐를 이렇게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막 정책 효용성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그 플랫폼 상에서 질서가 잡힐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 규제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강력한 삭제 의무 같은 이런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유튜브 특별법, 뭐 미디어 특별법 이런 걸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올리는 사람한테 책임 묻죠. 그리고 그걸 퍼나르는 주체,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겠죠. 플랫폼에다가 책임 묻고. 근데 그 책임이 좀 정확하게 지켜질 정도로 아니면 뭔가 좀 무서워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넛지를 만들어보죠. 이게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돈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도 뭐 세금을 정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수익을 뭔가 환수 조치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책임도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유럽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아마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비교만 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IT를 많이 즐기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플랫폼의 책임 정확하게 묻고 막 그러려는 게 그 국내법은 아닙니다만 EU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관여를 하니까 그런 법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할 건 없죠. 그리고 뭔가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어갑니까? 그러면 그 벌어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유럽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연합의 DSA처럼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 유튜브에 위험 콘텐츠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건가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전에 그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던 네트워크 집행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 8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던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액트 이제 그 법인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제언을 드렸던 유튜브 특별법이랑 약간 궤를 같이 하는데, 그 일정 부분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플랫폼 사업자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는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자들이 뭔가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혐오, 유해, 이런 위법, 이런 콘텐츠가 올라갔다.
그럼 그건 그걸 국가가 보든 아니면 사용자가 보든 뭔가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당연히 그 이제 플랫폼 사업자한테 뭔가 통보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24시간이면 24시간, 뭐 48시간이면 48시간. 그런데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사업자다 그러면 글로벌 사업자가 1년 동안 번 거에 매출의 6%. 그 엄청날 거잖아요. 네. 그 천문학적인 금액일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벌금으로 뭔가 물리겠다라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빅테크가 그 당시에 보면 그 기사들 찾아보면 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업은 소비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뭐 정화를 위해서 애쓰겠다, 뭐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뭐 23년에서 또 25년 됐으니까 또 상황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건 IT 뭔가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들, 그러니까 정책 효용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뭔가 그 정화가 될 것 같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규제나 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IT 플랫폼의 강한 의지 그리고 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콘텐츠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늘 따라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규제와 자유,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그 두 개가 조금 그 논의의 어떤 그런 아젠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그런 무슨 양질의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뭐 한 중립적인 콘텐츠라든가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이번에 그 총기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뭔가 유해할 것 그리고 유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것. 반사회적으로 느껴지는 것, 네. 혐오와 관련된 것. 이런 콘텐츠가 올라갔을 때 그걸 표현의 자유로 과연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뭐 N번방 뭐 그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떠한 콘텐츠는 반드시 반사회적이고 그다음에 특정 계층에 있어서 뭔가 그 유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건 제한하고 또 법률로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처벌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 저는 표현의 자유를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뭐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미국 케이스도 보면 SNS와 관련돼서 뭐 알고리즘에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분들도 분명히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민주 질서 이런 것들 고민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만들었을 때 득이 더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걸 좀 이렇게 사례 삼아서 우리도 지금쯤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가장 많이 쓰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 어떤 법 규제 현명한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KDAC 스타일의 어떤 그런 법이라도 지금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도 신고 기능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실제로 콘텐츠가 이미 퍼진 뒤에 신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개선이 안 된다면 교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점은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연구자로서 이제 걱정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댓글을 보면 슬금슬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범죄와 관련돼서 꼭 저걸 봐서 그게 변이라고 뭐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 그리고 뭐 이 많은 걸 어떻게 그 유튜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경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플랫폼 진짜 그 특이점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퍼지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뭐 AI 포함해서 그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어찌 보면 어떤 이미지든 어떤 메시지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 대중이 혹시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진짜든 말든 이렇게 만약에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그게 아마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컨텐츠나 이런 플랫폼 없이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서 뭔가 그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유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냥 대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력과 또 한 가지는 아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그냥 하는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면 결국은 그 뭐랄까 유튜브나 어떤 그런 플랫폼이 결국은 슬럼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걸 가장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자로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1시 40분, 오후 3시 40분, 오후 8시 40분 세 차례 방송하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진행자 패널이 모두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조문 해석 외에도 자신이 그간 맡았던 사건을 토대로 비슷한 판례를 소개하며 사연을 보낸 청취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비슷하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님에도 지레짐작으로 과한 조언을 할 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7월 20일에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내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황을 먼저 인지한 이가 부부의 자녀였는데요. 네.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엄마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아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요. 네. 이에 진행자는 부부관계 파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보다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성인 자녀임에도 아버지와 상간자의 성관계를 본 자녀가 정신병에 걸린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맡은 사건을 덧붙이는데요. 네. 이는 사연 속 자녀에 대한 공감을 넘어 사연을 보낸 아내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패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법률적 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롭고 힘들어서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시기상 외도를 더 최근에 한 피해자가 오히려 혼인 파탄의 가해자가 되기에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하는데요. 사연 속 어디에도 예를 들어 이런 사랑이다 보니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서 최근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등 아내의 외도 가능성이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사연을 보낸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아이도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당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운운하며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연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런 문제점은 다른 사연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지난 7월 23일에는 아내 몰래 집 근처에 원룸을 얻어 취미생활을 하다 들킨 남성이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네. 진행자와 패널은 이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MZ세대 부부의 대표적인 이혼 사례라고 짚었는데요. 실제로 신혼집 마련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다 서로 맞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개는 저도 이게 MZ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갈등의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먼저 사연을 보낸 남편이 현재 29살인데 결혼 5년 차이고 지금의 아내인 당시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남편의 나이가 만으로 소개됐다고 쳐도 아이는 5살 이상일 것이고 그런 20대 초반의 부모가 된 상황입니다. 네. 현재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고 지금 사는 집은 처가에서 마련해줬고 아내는 육아하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부 모두 성인으로 자립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됐고 현재 양가의 도움으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자기 자신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배우자와 맞춰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진행자와 패널은 지금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것에 덧붙여 부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등 해결책을 조언해줬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명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이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소송만이 아닌 중재나 조언을 많이 들려주는 게 가족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조언이 효과적이었던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지난 7월 22일에는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아내의 돈 넘은 잔소리와 폭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패널이 아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다. 결혼한 지 15년 차다라는 말을 듣더니 이때쯤 갱년기 증상으로 우울증이나 정서장애를 겪는 사례가 있다며 부부상담과 심리검사를 먼저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네. 또한 패널은 부부 사이에는 서로 간의 부조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혼 사유인지 아닌지를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행동 변화가 어떤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인지를 살피면 좋겠다는 조언으로 다독인 것은 가족법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확인해볼 주제는 폭염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팩트체크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무더운 날씨에도 직업 현장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는 사람도 일을 하는 사람도 맹신할 수 있는 건데요. 실내에서 작업하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막연한 믿음입니다. 아무래도 실외에서 뙤약볕을 쬐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통계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인데요. 여름철 응급실을 통해 들어오는 온열질환 환자들을 집계한 겁니다. 네. 작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모두 3,704명입니다. 이 가운데 34분이 숨졌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실외가 78.7%로 많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나머지 21.3%는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네. 온열질환 발생 환자 수가 많은 장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이 31.4%, 논밭이 14.3%, 길가 9.6%, 실내 작업장 8.8%, 집 6.2%, 운동장 또는 공원 5.5% 이런 순서입니다. 여름철 실외 작업은 햇볕이 내리쬐고 기온은 높고 하니까 경각심을 많이 갖는데요. 그런데 이 실내 작업은 설마 하다가 화를 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내에 있으면서도 전기요금 아낀다고 에어컨 가동하지 않고 지내다가 온열질환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못 견디게 덥다면 꼭 에어컨을 트시고 너무너무 아깝거나 에어컨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설치되지 않았다면 주변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내 작업은 안전하다. 실내에 있는 건 안전하다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잘못된 믿음이었네요.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수칙은 뭐냐면 시원하게 지내고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에는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건데요. 네.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을 차단하는 게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꼽혔고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냉방 장치가 가동되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배송 업무를 한다든지 하면 이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연속 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엔 폭염 작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 장치의 설치 및 가동 또는 작업 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또는 폭염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 시간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휴식 부여가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 통풍 장치를 지급하거나 개인용 보냉 장구, 아이스 조끼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 지급하는 방법으로 작업자의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수칙 모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목이 마르지 않아도 갈증이 안 나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작업 현장에는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알약 형태로 만든 소금을 미리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믿음인데요. 예전에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한 20년 전, 30년 전쯤에는 이 여름에 야외 훈련을 하기 전에는 이 병사들한테 알약 형태로 된 소금을 나눠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을 예방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아직도 이 작업 현장에서는 포도당과 소금을 섞은 이 정알약 형태로 된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온열 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소금을 섭취하면 온열 질환, 특히 열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알약이나 가루 형태의 소금을 섭취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의대 연구진이 소방관 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7월부터 8월 사이에 강도 높은 훈련을 한 소방관들이 소금 섭취 시기와 섭취량에 따라서 온열 질환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네. 훈련 전에 섭취한 소금량이 많아질수록 온열 질환 위험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방적 소금 섭취가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좀 역설적이죠. 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별도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다만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 음료를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이온 음료 중에는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는 이온 음료 혹은 염분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을 하신다면 충분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15분마다 100ml 내지 200ml 정도라고 합니다. 네. 뜨거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서 물보다는 아이스 커피나 시원한 맥주를 드신다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어떨까요?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여름철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더운 날씨에는 차가운 물을 섭취하는 게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고온 작업 현장에서는 약 15도 정도의 차가운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술이나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 맥주 이런 걸 마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밤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네. 따라서 이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덥다고 갈증이 난다고 아이스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건 오히려 갈증과 탈수를 더 부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물이 가장 좋군요. 찬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활기차게 지치지 않고 뛰어놀거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폭염에 유독 좀 강한 걸까요? 이게 여름철 언론 사진 기사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네. 어린이들이 막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수영장이나 물놀이장에서 막
재밌게 노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기사 제목은 폭염이 즐거운 어린이들의 주말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 어른들은 어린이들은 폭염 속에서 놀아도 괜찮구나, 즐겁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서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려운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6살부터 13살까지 어린이 온열 질환자의 60.8%는 운동장 또는 공원에서 발생을 했고요. 52%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의 낮 시간에 증상이 발생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예, 폭염 시 어린이들도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하고요.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보호자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안 같은 밀폐된 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혼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는 10분 만에 실외보다 20도 넘게 오를 정도로 급상승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 혼자 차량에 두고 내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저는 정말 폭염이 왔을 때는 모자를 쓰면서 좀 햇빛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뜩이나 더운데 모자를 쓰면 머리가 더 뜨거워서 싫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떨까요? 모자를 쓰면 체온이 올라가나요? 각종 폭염 대비 수칙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착용 이런 건데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모자를 쓰면 머리가 뜨거워져서 싫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연구를 찾아봤는데요. 스포츠 의학 및 체력 저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잘 훈련된 9명의 러너를 섭씨 32도의 더위 속에서 1시간 동안 달리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모자를 썼고요. 한쪽은 안 썼는데요. 모자 착용자와 비착용자 간의 유일한 미세한 차이는 모자 착용자의 이마 피부 표면 온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네. 두 그룹의 전반적인 체온은 동일했으며 연구 결과 더위 속에서 달릴 때 모자 착용이 체온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실제로 모자를 쓰면 모자가 이마에 닿는 부분 아래쪽 피부가 약간 덥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모자 때문에 온몸의 체온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가 햇볕 화상을 예방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자를 쓰는 것이 분명히 더 이점이 크다고 합니다. 모자의 윗부분이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만들어지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햇볕은 가리면서도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밀짚 모자나 메쉬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매년 듣게 되죠. 외국인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인데 한편으로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더위쯤에는 좀 강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나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할 테고요. 산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고온의 작업 환경에 작업자의 신체가 적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달에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던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된 첫날에 사망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어 소통 문제도 있고 미등록 이주민 그러니까 불법 체류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더 놓이게 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해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고 있고요. 네. 이 동남아 출신 분들도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폭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거 본인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특히 사업주분들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폭염도 재난입니다. 폭염에 대한 안전수칙도 명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펫샵보이즈의 고 웨스트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